2001년 치악산의 짙은 안개 속에서 등산객들이 10m 높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배낭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걸어둔 듯 바람에 흔들리며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구조대가 줄을 걸어 배낭을 끌어내리는 순간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장비가 아니라 5년 전 실종 사건을 다시 열어야만 하는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6년 원주. 치악산으로 올랐던 한 등산객은 들어간 기록만 남긴 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결국 조난이라는 단어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배낭 속에서 발견된 부러진 등산 스틱 조각은 조난이 아닌 누군가의 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안에 섞여 있던 바싹 마른 들꽃이었습니다. 그 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식으로 자연에 바치는 평수사는 곧 한 가지 가능성에 닿습니다.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만든다고 믿는 의식에 집착한 자가 있다는 것. 만약 범인이 숨기려 했다면 왜 굳이 배낭을 저렇게 높은 곳에 걸어 발견되게 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산으로 다시 들어오길 바라는 다음 장의 계시였습니다. 만약 범인이 숨기려 했다면 왜 굳이 배낭을 저렇게 높은 곳에 걸어 발견되게 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자가연진변에 좁저고 무려 그가 원하는 건 끝이 산도고 다시 옆으로도 바라는 거맨다요. 바는재민 지가 보는 무저도 간액다고 비른도래 한 건거 주가 간봤다라고 빌어보십니다. 연정 보비어변 화야태라고면서 걔가 열개 한더런 건 종합번은 타게에거 지벤진정어 저지 열가 자연의 일부로 만든대기보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숨기려 했다면 왜 굳이 배낭을 다시 들어오길 각연되게 했을까요? 누군가가 치단져 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보비어벼온 하야드라면 그가 원하는 건 끝이 아니라 찍어보는 주가 간봤다라고 빌어보십니다. 담은 거 먹지 가자 보느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연의 일부로 만든 댁이 보러고싶려 오리로 고는 으다. 잠은 고몹 쪼조추라고 다조고 변은들어 고십니다. 담은 공 5일까지 만하나 법인이 숨기려 했다 미단을 자시 들어고면 삽니다. 보난공 백운정보는 잠은 곱을 다짠타는 나는 그거 걷는데 한 가지 가제푸네라고. 지가면 줄은 터는 건 지가 왔죠 비련연이었다. 부비어비온 폐야 들어면 지가 하늘 걷도 지고내에 적은하다. 지가 보는 자는 카즈 옥시에 사루 달아놓고 지가 봉은도는 보러고 진거 이더니 보러고 싶함던 가정었다. 기가 도금적에 보는 하여 못돼 굳은 타는 척지록을 턱달한 거 영국 오는데 바음장의 계시였습니다. 치악산의 안개는 늘 늦게 거쳤다. 봄 끝자락이라도 산자락 아래는 해가 따뜻했지만 능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한 번 더 꺾이며 차가워졌다. 2001년 5월의 어느 오전 원주 쪽 등산로 초입에는 주말 산행객들이 늘 그렇듯 떠들썩하게 몰려 있었다. 라면 냄새, 땀 냄새, 새로 산 방수 자켓에 비닐 냄새가 섞여서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갑자기 멎은 건 능선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도에도 표시가 희미한 새길 끝이었다. 저거 보이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키 큰 잣나무 한 그루였다. 가지가 허공을 향해 사선으로 뻗어 있고 그 끝 어딘가에 검은 점 하나가 매달려 흔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점은 좌우로 작게 휘청였다.
처음에는 까마귀 둥지인 줄 알았다. 혹은 누군가 버리고 간 비닐봉지. 하지만 그 검은 점은 끈에 매여 있었고 햇빛이 잠깐 스쳤을 때 금속고리와 지퍼가 번뜩였다. 배낭이었다. 더 이상한 건 높이였다. 대충 올려다봐도 10m는 넘었다. 사람 키의 5배쯤 되는 높이에 마치 누군가가 찾아보라는 듯 일부러 걸어둔 것처럼 등산객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번졌다. 저거 새가 끌고 간 거 아니야? 누가 장난쳤나? 혹시 실종자 물건 아니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은 곧바로 후회한 표정을 지었다. 치악산이라는 이름 앞에서 실종은 금방 현실이 되어버리는 다나았다. 그날 오전 하랩시 06분 119 산악구조대가 호출됐다. 구조대원들은 산 아래에서부터 로프와 헬멧을 챙겨 올라왔고 나무 아래에 삼각대를 세웠다. 줄이 팽팽해지고 카라비너가 딸깍 잠기는 소리가 숲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위를 올려다봤다. 배낭은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새끼줄로 감아 매듭을 만든 방식이 평범하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줄이 헛돌지 않게 한 번 더 감아 고정해둔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익숙한 손이었고 동시에 누군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배낭이 땅에 닿자마자 가장 먼저 올라온 건 냄새였다. 젖은 흙냄새, 오래된 첫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퀴퀴함. 구조대원이 장갑을 끼고 지퍼를 잡았다. 열겠습니다. 지퍼가 움직이는 소리가 아주 느리게 났다. 마치 배낭이 열리길 거부하는 것처럼. 지퍼가 끝까지 내려가고 입구가 벌어지자 안쪽에서 검게 변색된 비닐과 낡은 천 조각이 보였다. 그 순간 등산객들 중 누군가가 뒤로 물러서며 헛구역질을 했다.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구조대장 박진수가 짧게 말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원주경찰서에 연락했다. 치악산 새길 쪽 배낭 하나 내려왔는데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냥 분실물 같지 않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35분 후였다. 순찰차가 등산로 초입까지 올라올 수는 없어서 형사 2명이 등짐을 지고 뛰다시피 걸어 올라왔다. 그중 앞장선 남자는 40대 중반,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원주경찰서 강력팀 경위 윤태성이었다. 윤태성은 현장을 한 번 훑고 배낭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박진수가 물었다. 뭔가 아시는 겁니까? 윤태석은 대답 대신 장갑을 끼고 배낭 옆에 쪼그려 앉았다. 배낭의 어깨끈은 해지고 바깥쪽 천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하지만 겉면에 붙은 작은 패치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한때는 선명했을 글자. 지금은 색이 바랬지만 윤태성은 그 모양을 기억했다. 1996년 그해 원주에서 가장 오래 끌었던 실종 사건이 있었다. 치악산 등산객 한 명이 들어갔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은 몇 주를 이어갔다. 계곡을 뒤지고 바위를 뒤집고 등산로를 따라 벤치마다 포스터가 붙었다. 사람들은 한동안 산이 사람을 삼켰다고 수군댔다가 시간이 지나자 다른 이야기로 흩어졌다. 남는 건 가족의 얼굴과 경찰서 창고 한 구석에 쌓인 서류 더미 뿐이었다. 윤태성은 그때 막 순경이었다. 현장 지원으로 몇 번 산에 올랐고 실종자 어머니가 경찰서 민원실에서 울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계속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애는요, 산에서 길을 잃을 애가 아니에요. 산은 늘 가던 데였어요. 윤태성은 배낭 입구를 조금 더 벌렸다. 안쪽에서 낡은 지도 조각이 보였다. 젖었다 마른 흔적 때문에 종이가 울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길쭉한 금속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등산 스틱이 손잡이였다. 손잡이 끝부분이 반쯤 부러져 있었고 금속 파편이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부러진 단면에는 진흙처럼 보이는 어두운 얼룩거이 말라붙어 있었다. 이건 뭐지? 윤태성이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순간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위로 들렸다. 안쪽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한 겹, 두 겹, 겹겹이 말려 있었다. 누군가 단단히 감아 매듭까지 지어놓은 형태였다. 단순히 비를 피하려고 싸둔 느낌이 아니었다. 숨기기 위해 싸둔 느낌이었다. 윤태성은 박진수를 쳐다봤다. 이건 여기서 열면 안 됩니다. 증거 훼손됩니다. 구범? 한 점 봉인하고 바로 감식 요청하죠. 그는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잠시 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걸음이 더 늘었다. 폴리스 라인이 인시로 둘러지고 등산객들은 하나둘 뒤로 물러났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숲이 원래 조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조용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윤태성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받았다. 배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우연히 실수하지 않았다. 10m 위에 걸어놓는 일은 장난으로 하기엔 번거롭고 실수로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감식팀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를 넘겼다. 윤태성은 나뭇가지와 주변 땅을 사진으로 남기게 하고 배낭을 증거봉투에 옮겨 담게 했다. 그 과정에서도 냄새는 계속 따라붙었다. 오래된 시간의 냄새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산 아래 임시 감식 차량 안에서 감식관이 배낭을 열었다. 지퍼를 열고 겹겹의 비닐을 풀었다. 그리고 잠깐 모두의 손이 멈췄다. 윤태성도 숨을 멈췄다. 비닐 속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다. 한눈에 모든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진 않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바싹 마른 들꽃이 빽빽하게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정성스럽게. 꽃들은 산에서 흔히 볼 법한 잡초가 아니었다. 잎맥이 얇고 꽃잎이 작고 색이 바래도 형태가 남아있는 종류였다. 감식관이 작은 집게로 꽃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거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넣어둔 겁니다. 윤태성은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왜? 라는 질문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다. 왜냐고 묻는 순간 그 질문은 이 산 전체를 향해 던져질 것 같았다.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쪽 흔적이 이상합니다. 설명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지만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윤태성왕은 배낭 속을 다시 봤다. 들꽃은 마치 사람이라는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처럼 빈틈을 채우고 있었다. 산이 사람을 삼킨 게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산으로 만들려 한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이 지나가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윤태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는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다. 윤태성입니다. 소화기 너머로 숨을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목소리는 아주 짧게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배낭 아직도 산에 두셨나요? 당신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전화는 끊겼다. 윤태성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방금 들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었다. 아직도 라는 말. 마치 그 배낭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표식이 제때 발견됐는지 확인하러 온 것처럼. 윤태상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치악산 능선이 안개 뒤로 흐릿하게 누워 있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침묵을 이용해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이건 1996년의 끝이 아니라 2001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음 표식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류철은 창고 가장 안쪽, 미제, 실종이라고 적힌 철제 선반 아래에 처박혀 있었다. 원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뒤편, 형광등이 반쯤 나간 좁은 통로를 지나면 나오는 공간이었다. 윤태성은 마른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두꺼운 사일 하나를 꺼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7 안유 455. 치악산 등산객 실종. 파일을 책상 위에 놓는 순간 어쩐지 방금 전까지도 산에서 맡았던 그 퀴퀴한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젖은 천, 오래된 흙, 그리고 사명할 수 없는 공백의 냄새. 윤태성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누구도 이 사건을 다시 열어보려 하지 않았고 그 또한 그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10m 위에 걸린 배낭이 강제로 시간을 되돌려 놓았다. 하의 첫 장에는 실종자의 신상 명세가 붙어 있었다. 이준호, 1968년생, 당시 만 28세, 서울 거주, 직업, 출판사 편집자. 취미란에는 등산,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가족관계, 연락처, 실종신고 접수 시간이 빼곡했다. 신고자는 어머니 김정숙. 실종일로부터 이틀 뒤 아들이 연락이 끊기자 원주까지 내려와 울며 신고했다는 기록. 윤태성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당시 담당 형사의 메모가 남아있었다. 형소 치악산 다수 등반, 단독 산행, 오후 2시경 비예보, 오후 4시 이후 안개.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윤태성은 머릿속으로 1996년 5월의 공기를 떠올렸다. 그해 봄도 이렇게 안개가 많았다. 도시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산에만 들어가면 물기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사진이 끼워진 페이지가 나왔다. 실종자의 얼굴은 젊었다. 웃는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게 정중했고 목에는 카메라 스트랩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실종 당시 착용 복장 목록이 붙어 있었다. 회색 바람막이, 등산화, 검은 배낭, 타란 모자, 그리고 눈에 띄는 한 줄, 트레킹 폴, 일상. 윤태성은 무심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꾹 눌렀다. 2001년의 배낭 속에서 부러진 손잡이가 먼저 떠올랐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창밖을 봤다. 유리창 너머로 원주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지금은 봄비가 내릴 듯 말 듯 흐리기만 했지만 1996년 그날은 오후부터 확실히 날씨가 무너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윤태성은 다시 파일 속으로 고개를 묻었다. 사건 기록은 늘 그렇듯 마지막 목격에서 시작했다. 1997년 5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 40분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 이진호는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내려왔다. 터미널 앞 분식집에서 김밥 2줄과 캔커피를 사며 주인에게 물었다. 치악산 입구까지 택시 타면 얼마나 걸려요? 주인은 30분은 걸리지 하며 잔돈을 건넸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비 온대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요. 이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그 웃음이 기록 속 마지막 평범한 표정이었다. 택시기사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었다. 승객은 말이 많지 않았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으며 입구에 도착하기 전 한 번 전화를 했다고. 엄마, 나 산좀 타고 내려올게. 저녁 전에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가 끝나자 기사에게 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구룡사 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맞아요. 근데 혼자야?
요즘은 둘이도 길 잃어요. 이준호는 괜찮습니다. 지도도 있고요. 라고 답했다. 기사에게는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다. 지도도 있고요. 오전 10시 28분. 등산로 초입 매표소 근처에서 한 등산객이 이준호를 봤다. 파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벤치에 앉아 끈을 조여매고 있었고 옆에 검은 배낭이 놓여 있었다고 했다. 그때 그 남자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잠깐 망설였다. 작은 꽃 한 송이, 혹은 풀잎 같은 것. 목격자는 확신하지 못했고 진술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끝났다. 그날 오후 9시 50분쯤 산 중턱 약수터 근처에서 마지막 목격이 있었다. 등산 동호회 회원 2명이 혼자 내려오는 사람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었다. 이준호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깊은 샛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길이 이쪽이 아닌데요? 누군가가 물었고 그는 짧게 말했다고 한다. 사진 좀 더 찍고 내려가려고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기록에서 사라졌다. 윤태성은 페이지를 넘기며 혀끝을 깨물었다. 당시 수색 기록이 이어졌다.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찰, 백일구, 산악회, 자원봉사자, 탐색견 투입, 계곡 하류수색, 바위틈, 낙엽더미, 작은 동굴까지. 그러나 발견된 건 거의 없었다. 발견. 캔커피 빈캔 1개, 지도 조각 추정 종이 1장, 식별 불가. 특이. 오후 4시 이후 안개로 시야 불량. 비로 인해 발자국 소실. 비가 모든 걸 지웠다고. 보고서는 반복해서 말했다. 산은 늘 그렇게 설명되곤 했다. 산이 무언가를 숨겼을 때 사람들은 날씨 탓을 했다. 그런데 파일 중간 윤태성의 손이 멈췄다. 현장 사진, 확인이라고 적힌 페이지에서 사진 한 장이 비어 있었다. 테이프 자국만 남아있고 사진은 떼어져 있었다. 옆에 연필로 휘갈긴 글씨, 사진 누락, 담당자 확인 요망. 담당자 이름은 지금은 퇴직한 선배 형사의 것이었다. 윤태상은 사진이 왜 사라졌는지 누구도 다시 묻지 않았음을 떠올렸다. 묻지 않는 게 편한 사건들이 있다. 시간은 그걸 정리라고 불렀다. 그는 더 뒤로 넘겼다. 참고 목록처럼 보이는 증거물 리스트가 나왔다. 등산로로 입구에서 확보한 필름 카메라 영수증. 사용 흔적 없음. 실종자 가족이 제공한 가정용 사진. 진술서 27건. 인근 상점 CCTV 없음. 당시 설치 미비. 탄장 숙박 기록 없음. 트래킹폴 조각 1점. 계곡 인근 발견. 식별 불가. 윤태성의 눈이 그 줄에서 고정됐다. 트래킹폴 조각 1장. 계곡 인근. 식별 불가. 그는 곧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증거 보관실로 향했다. 보관실 담당 경사는 피곤한 얼굴로 키를 내주며 말했다. 경위님, 설마 그 사건 다시 하시는 겁니까? 윤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키를 받아들고 철문을 열었다. 증거 보관실 안에는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사건 번호가 적힌 라벨들, 빛바랜 봉투들. 그는 1996년 코드를 찾아 상자를 꺼냈다. 낡은 종이 상자를 열자 작은 증거 봉투가 몇 개 나왔다. 트래킹폴 조각. 봉투를 꺼내드는 순간 윤태성은 숨을 삼켰다. 봉투 속 금속 조각은 오늘 산에서 본 그 부러진 손잡이의 단면과 너무 닮아 있었다. 같은 종류, 같은 마감, 같은 흠집. 그는 봉투를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2001년 사건 접수 보고서를 펼쳐놓고 1996년 증거 봉투를 옆에 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단면을 떠올려 맞춰보았다. 아직 실제로 대조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딱 맞는 소리가 났다. 윤태성은 다시 파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평범한 기록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날의 비,
그날의 안개, 그날의 조난이라는 말이 너무 편해 보였다. 그는 수색 기록보다 진술서를 먼저 뒤졌다. 사람의 말 속에는 종종 보고서가 놓치는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진술서 18번. 산 아래 약초꾼. 5월 17일 저녁,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적혀 있었다. 해지기 직전 등짐을 진 남자 하나가 비탈에서 내려오는 걸 봤음. 등짐이 유난히 컸고 비닐 같은 걸 덮어 씌운 듯했음. 얼굴은 모름. 진술서 끝에는 담당 형사의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신빙성 낮음. 약초꾼 특성상 과장 가능. 윤태성은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다. 약초꾼이라 과장이라니. 그 말은 너무 쉽게 누군가의 목격을 폐기해버렸다. 그리고 지금 10m 위의 배낭이 말하고 있었다. 과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시할 만큼 가벼운 말은 아니었다. 그는 진술서를 손에 쥔 채 창고에서 꺼내온 트레킹폴 조각을 다시 봤다. 1996년 계곡 근처에서 발견된 조각. 2001년 배낭 속에서 나온 손잡이. 그리고 들꽃. 마른 들꽃이 우연히 들어갔다고 믿기에는 너무 정성스러웠다. 윤태성은 종이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왜 배낭을 나무에 걸었나? 왜 5년 뒤였나? 왜 꽃이었나? 펜끝이 멈췄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종이에 쓰지 못했다. 그 질문을 쓰는 순간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념이 만든 형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담당 경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경위님, 당근 감식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배낭 안에서 나온 꽃, 종류가 확인됐답니다. 윤태성이 수화기를 들었다. 어떤 꽃인데? 감식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치악산 정상부 근처, 특정 고도에서만 자라는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원래 있을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건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산은 여전히 창밖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이제 그는 안다. 1996년의 실종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의식의 첫 장이었다는 것을. 국과수 원주 출장소의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가 났다. 윤태성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적어도 이곳의 냄새는 기분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으니까. 산에서 맡았던 큐키함은 설명하기 어려웠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소독약은 차갑고 단정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다. 부검실 앞 유리창 너머로 하얀 조명이 반사되어 보였다. 윤태성이 출입증을 찍자 문이 낮게 울리며 열렸다. 안쪽에서 하얀 가운을 걸친 법의관 서문혁이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너머로도 눈빛은 피곤했다. 오래된 사건이 다시 열리면 이쪽도 같이 오래된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경위님, 산에서 가져온 배낭 예상하신 것보다 더 의도적입니다. 윤태성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서문혁은 부검대 옆 스테인리스 트레이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증거물 봉투 몇 개와 별도로 분류된 식물 표본이 놓여 있었다. 바싹 마른 들꽃들이었고 줄기 끝에는 마치 누군가 손으로 정리한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일단 사망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두부에 둘력 손상 흔적이 확인됩니다. 강한 타격이 1번 혹은 2번. 도구는 길쭉한 막대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태성은 머릿속에서 부러진 트레킹폴의 단면을 떠올렸다. 금속 파편이 삐죽 튀어나오던 그 끝. 그는 조용히 물었다. 트레킹폴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산에서는 가장 흔한 막대죠. 서문혁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윤태성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다. 사후의 신체 내부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손이 있습니다. 서문역은 최대한 단어를 고르고 있다는 듯 말했다. 손상이라기보다 누군가 비워낸 흔적에 가깝습니다. 대신 그 공간에 건조신물이 채워져 있었고요. 윤태성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산에서 배낭을 열었을 때 그 들꽃들이 빈틈을 메우듯 끼워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사람의 자리를 꽃이 대신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태성이 낮게 말했다. 단순한 유기나 은폐가 아니라 꿈입니다. 서문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정상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원주대 식물학과 한서연 교수였다. 윤태성이 부탁해 불러온 전문가였다. 한서연은 트레이 위에 들꽃을 한참 바라보다가 핀셋으로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꽃잎은 이미 색이 빠졌지만 형태가 남아있었다. 이건 치역산에서 흔한 풀꽃이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도 800m 이상 바람이 세고 토양이 얕은 곳에서만 자라는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정상부와 능선 사이 특정 사면에서만 보이는 군락이 있어요. 특정 사면? 윤태성이 되물었다. 네, 사람 발길이 덜 닿는 쪽.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절벽과 안반이 많아서 아는 사람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서문역이 끼어들었다. 꽃이 단지 있던 걸 같이 담긴 게 아니라면요. 누군가 직접 꺾어서 가져온 거겠죠? 한서연은 꽃의 줄기 끝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자연스럽게 꺾인 게 아니라 칼이나 날이 있는 도구로 정리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건조 상태가 일정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기에 말린 것처럼. 윤태성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정상부 근처 특정 사면, 칼로 정리, 동일 시기의 건조. 세 줄을 적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고 있었다. 누군가 산 깊은 곳에서 꽃을 꺾고 말리고 그것을 의식의 일부로 준비했다. 즉흥이 아니라 준비. 충동이 아니라 계획. 교수님, 윤태성이 물었다. 이 꽃이 피는 시기는요? 대개 5월 말에서 6월 초. 한서연이 대답했다. 1996년 5월. 충분히 맞습니다. 윤태성은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실종이 5월. 꽃이 5월. 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달력에 맞춰진 사건일 수도 있었다. 그는 국과수를 나서자마자 차에 올랐다. 대시보드 위에 놓인 1996년 실종 파일이 바람에 들썩였다. 그는 곧장 원주경찰서로 돌아가 과거 담당자 기록을 찾았다. 1996년 당시 팀장, 현재 퇴직. 연락처는 인사기록에 남아있었다. 퇴직한 선배 형사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기울게 내쉬었다. 태성아, 그 사건 다시 한다고? 배낭에 나왔습니다. 윤태성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1996년 증거물 중에 트래킹 폴 조각이 있었더군요. 오늘 나온 조각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선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죄책감의 무게 같았다. 사진 한 장이 누락돼 있던데요? 윤태성이 말을 이었다. 현장 사진, 누가 뗐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선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게 유족이 너무 힘들어해서. 당시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했어. 유족 배려로 증거 사진을 떼어냅니까? 선배는 낮게 욕을 내뱉더니 마지못해 말했다. 그 사진에는 나무가 있었어. 표시가 있었고. 누가 장난처럼 나무 껍질에 새겨놨다고 생각했지. 어떤 표시요?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안에 선이. 마치 나뭇잎처럼. 정확히는 기억 안 난다. 그때는 그냥 낙서라고 생각했어. 산에 흔한 거잖아. 윤태성성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꼈다. 나뭇잎 같은 표시, 들꽃.
자연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건의 중심에 눌러앉았다. 유이치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가져간 건 아니야. 그 뒤로 기록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윤태성은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아 치악산 지도를 펼쳤다. 한서연이 말한 특정 사면의 고도대에 펜으로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2001년 배낭이 걸려있던 지점을 표시했다. 두 점은 멀지 않았다. 멀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섬뜩했다. 범인은 멀리 가지 않았다. 산 전체를 무대로 삼되 자신이 아는 구역에서 움직였다. 그는 또 하나의 기록을 떠올렸다. 1996년 진술서 18번 약초꾼의 목격. 비닐로 덮은 큰 등짐. 그게 마냥 단순한 약초자루가 아니라 누군가가 운반해야만 하는 무언가였다면? 윤태성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산이 사람을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끝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말에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사람을 그 논리 안에 밀어넣었다. 그게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증거를 남긴다. 꽃, 표시, 매듭, 고도, 시기, 반복되는 패턴. 그날 밤 샤바일시 32분. 윤태성은 사건 회의실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불규칙한 박자를 만들었다.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다. 원주의 불빛들이 물에 번져 있었다. 그때 탁 하고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윤태성은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창문 아래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던진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었다. 바싹 마른 들꽃 한 송이였다. 낮에 본 것과 같은 종류. 줄기 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꽃 아래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프린트한 글씨가 아니라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다. 산은 돌려받았다. 윤태성은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회의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3층이었다. 누가, 어떻게, 언제. 그가 고개를 들어 창밖 어둠을 바라보는 순간 멀리 주차장 쪽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 하나.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윤태성이 창문을 들여다볼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태성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는 숨을 삼킨 채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말했다. 다음은 능선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태성은 창문 쪽으로 다시 달려갔지만 주차장 가로등 아래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비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 안에서 들꽃이 젖지 않도록 비닐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바싹 마른 채였다. 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산으로 부르고 있었.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 흐르고 원주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들의 지붕은 물방울을 고요히 튕겨냈다. 윤태성은 한숨도 제대로 못 잔 채 새벽을 맞았다. 책상 위에는 들꽃 한 송이와 쪽지가 증거 봉투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치악산 지도와 1996년 실종 파일이 펼쳐진 채였다. 다음은 능선입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누군가가 수사를 유도하고 있었다. 마치 사건을 풀 권한이 경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산 어딘가에 있는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듯이. 윤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팀 회의를 열었다. 강력팀 형사 2명,
지구대에서 파견된 순경, 그리고 과학수사요원 한 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사람들은 윤태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젯밤 창문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윤태성은 증거 봉투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다. 봉투 속 들꽃과 쪽지를 본 순간 형사 박준석이 욕을 삼켰다. 미친놈이네요. 미친놈이라고 끝내면 편하죠. 윤태성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봐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학수사요원 최은지가 쪽지의 필체를 확인하며 말했다. 어제 산에서 발견된 배낭 안의 꽃과 같은 종류라면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기 끝이 정리된 형태도 동일합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이 둘력이라고 했고 도구는 길쭉한 막대, 트레킹폴 가능성 높고요. 꽃은 정상부 근처 특정 사면에서만 자란답니다. 교수 말로는 아는 사람 아니면 접근 어려운 곳. 박준석이 지도를 보며 물었다. 능선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거기서? 윤태성성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능선은 보여주기 좋은 곳입니다. 산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바람이 세고 길이 단순해요. 그리고 누군가 의식을 치르기엔 경계가 되는 장소죠. 숲과 하늘의 경계.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의식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종류의 단어였다. 그 단어를 인정하는 순간 사건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윤태세성은 말을 이어갔다. 오늘부터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치악산에서 비슷한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 실종, 변사, 괴담 수준까지 전부. 둘째, 꽃이 자라는 사면 주변을 중심으로 그 구역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사람 목록을 뽑습니다.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산악 가이드, 산악회 리더, 129 산악구조대 출신, 국립공원 관리 쪽, 약초꾼,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들. 윤태성이 말했다. 꽃을 아는 사람, 꽃을 찾는 사람. 그때 형사 한 명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야간 근무자가 정리해둔 기록이었다. 경위님, 1996년 당시 치악산 관련 민원 기록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윤태성이 종이를 받아 읽었다. 민원 내용은 짧았다. 능선 쪽에서 새벽마다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 목소리 같은 게 섞여 있다. 담당자의 코멘트는 더 짧았다. 근거 없음, 괴담으로 분류. 윤태성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괴담은 언제나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어서 괴담이 아니라 근거를 남기지 않아서 괴담이 된다. 누군가는 그걸 알고 이용했다. 회의가 끝나자 윤태성은 곧장 밖으로 나갔다. 비가 아직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고 경찰서 편의점 네온이 물에 번져 흔들렸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오늘은 산이 아니라 사람부터 확인해야 했다. 첫 목적지는 원주 시내의 오래된 등산용품점이었다. 간판 글씨가 바랜 작은 가게. 유리창에는 등산화 수리, 로프, 카라비너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윤태성이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렸다. 안쪽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점원이 고개를 들었다. 뭘 찾으세요? 윤태성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1996년 5월. 혹시 트레킹폴을 이 근처에서 산 사람이 있는지 기록 남아 있습니까? 점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카드 결제가 많지도 않았고 기록 남긴다고 해도 다 버렸죠. 5년치도 아니고 2001년이면 모를까. 윤태성은 바로 말을 바꿨다. 그럼 최근 1, 2년 치악산 능선 쪽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꽃, 식물에 집착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상부에서만 자라는 꽃 찾는 사람. 점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잠깐의 망설임. 윤태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있군요. 점호는 담배를 만지작거리듯 손을 비볐다. 글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 중에 윤태성이 낮게 눌렀다. 줄을 많이 사가거나 칼을 자주 바꾸거나 로프 매듭에 직작하는 사람은요. 점호는 끝내 입을 열었다. 한 명 있긴 있어요. 박도연이라고. 예전에 백일구 쪽에서 잠깐 일했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은 산악가이드 비슷하게 움직이는 사람. 박도연. 윤태성이 이름을 되뇌었다. 꼭 나쁜 사람처럼 말하진 마요. 손님들 데리고 다닐 때는 멀쩡해요. 다만 점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가끔 혼자 와서 이상한 말을 해요. 사람은 산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같은 소리. 처음엔 산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런 말 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꽃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람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윤태성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는 점원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2001년 배낭이 걸려있던 나무의 모습. 그리고 1996년 파일에 남아있던 표시에 대한 스케치. 동그라미 안에 인맥 같은 선. 점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술이 굳었다. 이 표시, 저 사람 배낭에도 비슷한 걸 달고 다녔어요. 키링처럼. 윤태성은 바로 차로 돌아왔다. 그 이름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능선이라는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박도현, 129 출신. 매듭, 꽃, 자연의 일부. 그리고 누군가를 산으로 만든다는 믿음. 윤태성은 다음으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담당 직원은 최근 몇 년간 문제를 일으킨 산악가이드 목록을 꺼내주었다. 그중 박도연의 이름은 있었다. 이유는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 민원이었다. 가이드 중단 권고, 위험구간 무단 출입, 통제구역 진입 시도. 윤태성은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구간이 어딥니까? 직원은 지도를 펼치며 손가락으로 능선 한 구간을 찍었다.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사면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표지판도 없고 통제는 하지만 아는 사람은 들어가죠. 한소연 교수가 말한 특정 사면과 겹쳤다. 윤태성은 차 안에서 팀에 무전을 넣었다. 오늘 오후부터 능선 구간 감시 들어갑니다. 단 소리나게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는 척하면 그쪽은 더 숨을 겁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태성은 2명의 형사와 함께 치악산 입구에 섰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젖어 있었다. 등산로 초입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뛰어다녔다. 이 평범함이 더 불길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만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 경위님, 박준석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정말 오늘 밤에 움직일까요? 그 전화, 일부러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윤태성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는 산을 올려다봤다. 능선은 구름 사이로 얇게 드러나 있었다. 마치 칼날처럼. 끌려가더라도 윤태성이 낮게 말했다. 끌려가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죠. 우리가 멈추면 다음 표식은 또 다른 곳에 걸릴 겁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직전부터 능선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숲의 소리만 가까워졌다. 바람이 나뭇잎을 긁는 소리,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새소리. 윤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숲은 언제나 소리를 낸다. 문제는 그 소리 사이에 사람의 의도가 섞여 있을 때였다. 능선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칠어졌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에 부딪혀 튕기고 안개가 다시 얇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때 박준석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기. 윤태성이 손전등을 따라 비추자 바위 옆 나무 껍질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동그라미 안에 인맥 같은 선. 1996년 누락된 사진 속 표식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표시 바로 아래 누군가가 아주 최근에 놓고 간 듯한 것 하나가 있었다. 바싹 마른 들꽃 한 송이. 윤태석은 꽃을 집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살폈다. 바람 소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과 다른 리듬의 소리가 섞여 들렸다. 아주 멀리서, 규칙적으로 타, 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혹은 막대가 돌을 치는 소리. 윤태성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안개 너머, 능선의 더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잠깐 깜빡였다. 사람의 불빛이었다. 구조대나 등산객의 불빛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한 번씩 켰다 끄는 듯한 불빛. 그 순간 윤태성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다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떠 있었다. 그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안개 속 불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꽃, 만지지 마세요. 윤태성의 몸이 굳었다. 손전등을 돌리려는 순간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와 안개가 휘말렸고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안개가 바람에 휘말리며 한순간 얼굴을 덮쳤다. 윤태성은 숨을 들이마시려다 멈췄다. 차가운 습기가 기관지로 들어오는 느낌이 싫었다. 더 싫은 건 방금 등 뒤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현실인지 바람이 만든 착각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꽃, 만지지 마세요. 박준석이 숨을 삼키며 윤태성의 팔을 잡았다. 경희님, 지금 누가... 쉿. 윤태성은 손전등을 천천히 돌렸다. 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는 더 숨어버린다. 빛이 바위와 나무 껍질을 훑고 지나갔다. 표시가 새겨진 나무, 그 아래 놓인 들꽃 한 송이.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발자국도, 숨소리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속삭이고 사라질 수 있는 곳이 등산로 옆 능선에 흔하진 않았다. 누군가는 이 지형을 알고 있었다. 소리와 바람, 안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까지. 뒤쪽 사면으로 빠지는 길 있어. 윤태성이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기서 표지판 없는 갈림길. 관리사무소가 말했던 구간이랑 겹친다. 최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구역으로 빠지는 샛길이요. 윤태성은 손전등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귀는 더 예민해진다. 바람이 나뭇잎을 긁는 소리 사이로 규칙적인 소리가 다시 들렸다. 타, 타, 막대가 돌을 두드리는 소리. 혹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일정한 간격. 누군가가 자기 위치를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저쪽이야. 윤태성이 말했다. 바위 능선 너머 그들은 소리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발밑은 젖어 미끄러웠고 바위 틈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윤태성은 의식적으로 발바닥에 힘을 주며 내려디뎠다. 뛰면 지는 거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눈과 귀의 싸움이었다. 능선이 한 번 꺾이자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 바람에 안개가 얇게 갈라지며 잠깐 시야가 트였다. 그 틈으로 멀리 아주 희미하게 손전등 글빛 하나가 보였다. 깜빡. 그리고 다시 깜빡. 신호처럼. 박준석이 이를 갈았다. 진짜 우리를 끌고 가네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윤태성이 말했다.
따라붙는 거야. 우리가 나가면 그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겠지. 불빛의 방향으로 10분쯤 더 올라갔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탁, 탁 하던 리듬이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끊겼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 순간 윤태성은 멈춰섰다. 정적은 함정일 때가 많았다. 윤태성은 손전등을 아주 약하게 켜 바닥만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이 무언가에 걸렸다. 돌틈에 박힌 작은 나무 말뚝. 말뚝에는 줄이 감겨 있었고 줄은 사면 아래로 이어졌다. 로프였다. 등산객이 길을 표시하려고 아무렇게나 묶은 게 아니었다. 매듭이 단정했고 줄의 장력도 일정했다. 누군가 이 길을 자기 길처럼 만들어둔 흔적. 윤태성은 속으로 한 단어를 떠올렸다. 박도연. 매듭에 집착하고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고 산을 자기 영역처럼 다니던 남자. 여기서부터는 한 줄로. 윤태성이 말했다. 불빛은 최소. 소리도. 최은지가 무전기를 만지려 하자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이 근처에서 전파 잡히면 바로 눈치챌 거야. 그들은 로프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사면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길은 길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희미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발목까지 잡초가 감겼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눅눅해졌고 흙에서는 젖은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어느 순간 숲이 조금 넓어지며 작은 공터가 나왔다. 자연스럽게 생긴 공터라기엔 이상했다. 바닥에 낙엽이 일정하게 치워져 있었고 중심에 납작한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재단처럼 쓰는 것처럼. 바위 위에는 작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바싹 마른 꽃다발, 나뭇가지로 만든 원형 틀, 그리고 캔 하나를 잘라 만든 작은 바람종. 바람이 불 때마다 캔이 서로 부딪혀 아주 낮은 금소금을 냈다. 멀리서 들리던 탁탁 소리는 이거였을지도 몰랐다. 윤태성은 목구멍에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사람이 우연히 만든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 반복해서 찾아와 정리하고 놓고 기다린 자리였다. 그때 공터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났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 아주 가볍고 정확한 걸음. 윤태성은 손을 들어 팀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숲 사이로 한 사람이 나타났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다. 검은 바람막이에 배낭, 손에는 트레킹폴 하나, 머리에는 모자를 눌러쓴 채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윤태성은 그 실루엣만으로도 느꼈다. 산을 처음 걷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박도연. 윤태성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상대는 잠깐 멈추더니 낮게 웃었다. 웃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정도로 얇은 소리였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윤태성은 한 발 앞쪽으로 나섰다. 당신, 치악산 통제구역 출입 기록 있습니다. 매듭과 로프, 길 표시, 그리고 들꽃. 박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꽃은 죄가 아니죠. 꽃이 문제가 아니라. 윤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꽃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잠깐 번뜩였다. 그는 공터의 바위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마치 먼지를 닦듯, 아니, 기도를 하듯. 여긴 산이 숨쉬는 자리예요. 그가 말했다.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 1996년 실종자 이준호. 윤태성이 단호하게 던졌다. 2001년 10m 나무 위에 걸린 배낭. 당신이 한 겁니까? 박도연은 대답 대신 트레킹폴을 들어 바닥을 한번 툭 쳤다. 공터에 금소금이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경위님은요, 산을 증거로만 보죠. 증거가 아니면 뭐로 봅니까? 산은 되돌려받아요. 박도연이 말했다. 사람이 가져간 것. 윤태성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산은 돌려받았다. 쪽지의 문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윤태성은 손을 들어 박준석과 최은지에게 신호했다. 좌우로 조금씩 벌려 포위. 천천히. 박도연은 그 움직임을 눈치채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제가 잡히면 그가 말했다. 경위님은 안심하겠죠. 모든 게 끝났다고. 윤태성이 말했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따질 일입니다. 일단 내려가죠. 박도연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안개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공터 아래쪽 숲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났다. 누군가 달리는 소리. 빠르게, 무겁게.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2명, 아니 3명. 윤태성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도연이 몸을 틀어 사면 쪽으로 뛰었다. 잡아! 윤태성 형이 외치며 달려나갔다. 낙엽이 미끄러지고 바위가 발밑에서 흔들렸다. 답준석이 뒤따르며 소리쳤다. 경위님, 조심! 박도연은 로프가 묶인 말뚝 쪽으로 정확히 달렸다. 그리고 그 로프를 잡아당기듯 휘둘렀다. 순간 사면 위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다.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커다란 검은 배낭 하나가 공중에서 한번 흔들리더니 그대로 아래로 던져졌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투척 한 것처럼. 윤태성은 본능적으로 멈췄다. 배낭이 땅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퍽. 그리고 배낭의 지퍼가 스스로 열린 듯 벌어지면서 안에서 바싹 마른 들꽃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윤태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2001년의 배낭이 떠올랐다. 10m 위, 발견되길 바랐던 표시.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배낭이 던져졌다. 다음은 능선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미 다음을 준비해 두었다. 그 사이 박도연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윤태성이 숨을 몰아쉬며 그의 그림자를 쫓아 한 발 내딛는 순간 숲 저편에서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경위님, 선택하세요.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안개가 갈라진 틈 사이로 능선 위쪽 나뭇가지에 또 다른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 이번엔 배낭이 아니라 길게 늘어진 로프, 그리고 그 끝에 흔들리는 작은 검은 점. 윤태성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능선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검은 점은 안개가 한번 휘돌 때마다 더 선명해졌다. 로프 끝에 달린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여기라고 손짓하는 듯 했다. 윤태성은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다. 2001년 그 나무, 10m 위의 배낭,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의 매달림. 우연이라면 이 산은 우연으로만 가득 찬 곳이어야 했다. 경위님, 저거 배낭 아닙니까? 박준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윤태성은 대답 대신 손전등을 끄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신기를 꺼냈다. 구조대 출신 후배에게 빌린 단거리 열감지 장치였다.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화면은 희미하게 켜졌고 그 안에 능선 방향이 뭉개진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 매달린 물체 근처에 미약한 열점이 하나 잡혔다.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선택은 끝났다. 박준석, 최은지, 나는 저걸 확인한다. 너는? 윤태성이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안개 저편에서 도망치는 발소리가 다시 터졌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산을 헤치고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낮고 평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긁었다. 선택하세요. 윤태성엉은 이를 악물었다. 선택은 그들이 하라고 만든 것이고 선택의 대가는 늘 경찰이 치렀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사람부터. 박준석이 즉시 반응했다. 그럼 제가 쫓겠습니다. 경위님은 아니.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쫓으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벌였는지 확인하고 웃을 거야. 이건 미끼다 또.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최은지를 돌아봤다. 은지 씨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목 막아. 산 아래 지원 요청. 소리나도 상관없어. 지금은 20단계가 아니다. 최은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위님, 조심하세요. 윤대성은 로프가 늘어진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능선 바위는 젖어 있었고 이끼가 발목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손으로 바위를 짚는 순간 손바닥에 차가운 물기가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더 위로 기어 올랐다. 로프는 생각보다 단단히 매여 있었다. 매듭이 정교했다. 익숙한 손이 만든 매듭이었다. 윤태성은 손전등을 아주 약하게 켰다. 빛이 로프를 따라 올라가 나뭇가지에 닿았다. 가지는 굵었고 그 끝에 달린 검은 점은 배낭이었다. 더 정확히는 등산용 더플백처럼 큰 검은 가방.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금속이 반짝였다. 카라비너. 그는 숨을 죽이고 로프를 잡아당겼다. 가방이 조금 내려왔다. 그리고 그때 가방 안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마찰음, 천이 비비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의 숨. 윤태성의 온몸이 굳었다. 살아있어? 대답은 없었지만 가방이 한 번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카라비너를 풀고 로프를 몸에 감아 가방을 천천히 끌어내렸다.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어 가방이 흔들리자 안쪽에서 더 뚜렷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방이 바닥에 닿자 윤대성은 지퍼를 반쯤 열었다. 안에는 사람이 있었다. 정확히는 한 명의 청년이 두 손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눈이 크게 떠졌지만 공포로 이미 울음이 마른 얼굴이었다. 윤태성은 천을 빼며 낮게 말했다. 숨 쉬어. 괜찮아. 경찰이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기서 누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윤태성이 묻자 청년의 시선이 공터 방향으로 튀었다. 그 사람이요. 그리고 둘이 더 있었어요. 말이 이상했어요. 산이 돌려받는다고. 윤태성엉은 이를 악물었다. 그 문장. 산은 돌려받았다. 쪽지, 전화, 표시. 모두가 한 사람의 말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청년의 손목을 묶은 끈을 끊었다. 끈은 일반 로프가 아니었다. 등산용 보조줄. 매듭이 단정했고 끝은 칼로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윤태성은 그 매듭을 보는 순간 등산용품점 점원이 말했던 키링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도연의 트레킹 포리. 너 이름이 뭐야? 김현우요. 서울에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능선에서 꽃을. 청년은 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윤태대성은 청년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여기서 내려간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청년을 먼저 사면 아래로 보내려는 순간 멀리서 무전 소리가 섞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은지가 지원을 불렀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있었다. 그 소리만으로도 윤태성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는 그들에게도 신호일 수 있었다. 윤태성은 청년을 바위 뒤로 숨겨놓고 공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안개가 조금 걷히며 공터 가장자리 나무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하나, 둘, 셋. 그중 하나가 트레킹폴을 바닥에 툭 치며 걸어 나왔다. 박도연이었다. 이번엔 모자를 벗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번들거렸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마치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너무 오래 굳어버린 사람처럼. 결국 사람을 먼저 선택했군요. 박도연이 말했다. 경희님은 아직 산을 존중할 줄은 아시네요. 윤태성은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1996년 이준호. 네가 한 거지. 박도연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경찰은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윤태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5년 뒤에 배낭을 걸었어? 왜 2001년이었지? 박도연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능선 위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자연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썩고 마르고 남고. 그게 돌아감이죠. 사람은 너무 빨리 잊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걸어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기억? 윤태성이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분노였다. 너는 사람을 기억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박도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단단해졌다. 사람은 산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산에서 가져간 걸 산에 돌려줘야 해요. 길에서 때렸나? 윤태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트레킹폴이 부러질 때까지. 그게 사내 방식이야? 박도연은 트레킹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건 문이다. 문을 닫는 방식. 그 순간 뒤쪽 숲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박도연의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캔 같은 것. 불빛이 번쩍 하고 아주 짧은 금소금이 났다. 윤태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폭주! 하지만 그것은 폭발물이 아니었다. 캔을 잘라 만든 작은 바람종이 공중으로 던져졌고 바람이 불며 딸랑딸랑 요란하게 울렸다. 소리로 시선을 흩트리려는 수작이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박도연이 몸을 틀어 사면 쪽으로 뛰었다. 잡아! 박준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다. 지원 인력이 도착한 것이다. 손전등 불빛이 숲을 가리며 쏟아졌고 경찰들이 능선 아래쪽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 지형에서 빠르기만으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루프길로 뛰어들었고 그 길목을 지키던 최은지의 팀이 이미 내려앉아 있었다. 멈춰! 박도연이 멈칫하는 순간 박준석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비틀었다. 트레킹폴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탁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치 의식의 마지막 박자처럼 들렸다. 박도연은 바닥에 눌린 채도 웃었다. 경찰은...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항상 너무 늦어요. 윤태성은 박도연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늦었어도 오늘은 끝낸다. 박도연은 윤태성을 똑바로 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끝나지 않아요. 산은 계속 돌려받아요. 내가 아니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숲 저편에서 누군가 달아나는 발소리가 다시 터졌다. 박도연의 동료였다. 지원 인력이 따라붙었지만 안개와 숲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리했다. 윤태성은 잠깐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손안에 남아있는 들꽃 한 송이를 떠올렸다. 같은 방식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방식은
데워진다. 믿음은 전형된다. 현우는 구조대원에게 인계됐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움켜쥔 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사람들이 꽃을 고르고 말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 이름 대신 산 이름을. 윤태성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산 이름?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치아, 능선, 사면. 그걸로 부르더라고요. 돌려받은 것이라고. 윤태성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살인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뼛속으로 내려앉았다. 며칠 뒤 박도연의 차량과 창고에서 증거들이 쏟아졌다. 치악산 능선 고도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말린 표본들, 매듭 연습을 한 흔적이 남은 로프들, 나뭇잎 모양의 표식을 새기는 도구, 그리고 1996년 누락됐던 그 사진도. 그는 사진을 숨겨둔 게 아니라 보관해 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작업물이 훼손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윤태성은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나무 껍질에 새겨진 표식, 동그라미 안에 인맥 같은 선,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새겨진 날짜. 96.05. 그제야 모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다. 이준호는 실종된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돌려보내진 것이었다. 그리고 5년 뒤 그 돌려보냄의 흔적은 배낭이라는 형태로 다시 걸렸다. 발견되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을 부르기 위해서.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보였다. 뉴스는 치악산 의식범죄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떠들었고, 사람들은 잠깐 분노했다가 금세 잊었다. 늘 그랬다. 하지만 윤태성은 잊지 못했다. 며칠 뒤 원주경찰서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바싹 마른 들꽃 한 송이와 짧은 문장 하나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산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다. 윤태성 왕은 종이를 접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치악산 쪽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누군가가 아직도 그 산을 의식의 장소로 믿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표식은 또 걸릴 수 있다는 것을.